깊은 밤, 서울 강남의 재개발 예정 골목. 낡은 편의점 유리문을 작은 손들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형아, 배고파. 5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형이 동생의 손을 꼭 잡은 채 유리문 너머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남루했고 작은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수트 차림의 40대 중반 남성, 강도준이었습니다. 도준은 편의점에 들어가려다 유리문 앞에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스쳐 지나가려는 순간 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도준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저씨, 라면 하나만.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18년 전 뇌종양 수술 이후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형아가 이틀이나 안 먹었어요. 동생이 형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준의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왜 자신과 이렇게 닮은 걸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부모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기 바로 그날 아침으로 말이죠. 그날 아침도 강도준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는 표현조차 사치일지 모릅니다. 그에게 매일은 그저 반복되는 루틴일 뿐이었으니까요. 오전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42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도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남의 새벽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이 펜트하우스에서 10년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200평이 넘는 공간, 천장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창문, 수억 원짜리 가구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2세,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남자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셔츠, 넥타이, 재킷, 모두 이탈리아에서 맞춘 명품이었습니다. 도준은 외모를 가꾸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태상그룹의 회장으로서 이미지 관리는 필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도준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10년 전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재벌가의 외동아들로 자라며 그는 평생 누군가와 진정으로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18년 전 그 진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으니까요. 무정자증입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24살 청년이었던 그에게 의사가 선고했던 말이었습니다. 뇌종양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도주는 그날 이후 자신의 삶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을 지워버렸습니다. 어차피 혼자 살아갈 운명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나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 회사로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도주는 항상 말이 적었습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명령과 지시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차 안에서 태블릿을 켰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일정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 3건, 오찬 약속, 오후 계약건, 저녁 만찬.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주는 이렇게 바쁜 것을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바쁘면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빌딩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도주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혈한 경영자로 유명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직원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오늘 일정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 또 회의, 보고, 또 보고. 도주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조차 비즈니스 미팅으로 채웠습니다. 저녁에는 중요한 거래처, 사장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오후 9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모실까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내가 직접 운전하겠네. 드문 일이었습니다. 도준이 직접 운전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디 가실 곳이? 그냥 좀 돌아다니고 싶어서. 도준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벤틀리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빌딩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가봤자 텅 빈 공간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주는 그냥 차를 몰았습니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저 운전만 했습니다. 어느새 차는 강남의 한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여기로 온 걸까요? 도주는 자신도 모르게 이곳으로 차를 몰고 온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골목 한편에 작은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20년은 된 듯한 낡은 가게였습니다. 도주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냥 물 한 병 사 마시고 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문 앞에서 그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유리문을 두드리던 쌍둥이 형제를,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그 아이들을. 도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동생이 형 뒤에 숨으며 물었습니다. 그제야 도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상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응시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니, 무섭지 않아. 생애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배고프다고 했지? 네.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준은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안은 좁고 낡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선반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40대로 보이는 여자가 졸고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도준이 부르자 여자가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그의 뒤에 있는 쌍둥이를 보자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먹을 것 좀 주고 싶은데. 네. 뭘 드릴까요? 애들아, 뭐 먹고 싶니? 도준이 아이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평생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었습니다. 라면이요. 형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라면? 그것만? 네. 라면이면 돼요. 도준은 선반으로 걸어가 컵라면 2개를 집었습니다. 그러다 멈칫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이들이 이틀이나 굶었다고 했는데 그는 주먹밥, 삼각김밥, 우유, 빵, 초콜릿까지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다 우리 거예요? 동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다 먹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동안 편의점 사장은 계속 아이들을 훔쳐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부 23,000원입니다. 도준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사장은 카드를 받으며 그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강도준.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여기서 먹어도 되나요? 네. 물론이죠. 도준은 아이들을 데리고 편의점 밖 계단에 앉았습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4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아이들은 라면을 후루룩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던 것 같았습니다. 도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 이틀이나 굶었다니 부모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너희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이 라면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엄마는 별이 됐어요. 별? 네. 하늘의 별이요. 도준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빠는? 몰라요. 엄마가 아빠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그럼 너희 둘이서 어떻게? 할머니가 돌봐줬는데 할머니도 지난달에 별이 됐어요. 5살짜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도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는 평생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형아는 민준이고 저는 서준이에요. 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서준이. 도준은 그 이름들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입에 착 감기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이름이 뭐예요? 나는 도준이야. 도준 아저씨, 우리랑 이름이 비슷해요. 서준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민준, 서준, 도준. 모두 준자가 들어가는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이들은 금세 라면을 다 먹고 주먹밥까지 먹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들과 자신의 놀라운 닮음.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심지어 민준이는 왼손으로 젓가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도준처럼 왼손잡이였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도주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아니야. 말도 안 돼. 무정자증이었습니다. 의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아저씨, 왜 우리를 그렇게 쳐다봐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 미안. 그냥, 너희가 예쁘게 생겨서.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쁘게 생겼대요. 엄마가. 그랬구나. 엄마는 우리한테 노래도 불러줬어요. 피아노도 쳐줬어요. 피아노? 네. 엄마는 피아노를 엄청 잘 쳤어요. 서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피아노. 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가슴 한편이 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우리한테 말했어요. 언젠가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래요. 아빠를? 네. 엄마가 하늘의 별이 되면 아빠가 우리를 찾을 거래요. 민준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준도 따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은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서준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준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정말요? 응, 분명히 그럴 거야. 아이들이 도준의 양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도준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것일까요? 이것이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도준은 그 불가능함을 잊고 싶었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박은혜 사장이 유리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열었습니다. 18년 전 공원 벤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기타를 든 젊은 남자와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린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지금 밖에 앉아 있는 강도준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박은혜는 급히 사진을 감췄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다음 날 아침 도준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어젯밤 만난 쌍둥이 형제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도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자고 있을까요? 밤새 굶지는 않았을까요?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요? 도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자꾸 그 아이들 생각을 하는 걸까요? 자신과는 상관없는 아이들인데. 하지만 정말 상관없는 걸까요? 그 놀라운 닮음은 도대체 뭘까요? 도준은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설쳤습니다. 18년 전 병원에서 받았던 진단서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정자증입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고 도준은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가족을 꾸리는 것, 아이를 갖는 것,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 그 진단이 틀렸다면? 만약 어딘가에 자신의 아이가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본 아이들의 얼굴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비서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안. 뭐라고 했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래, 넘어가게.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회의 중에 딴 생각을 하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자마자 도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병원 하나 예약해줘. 삼성의료원으로.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아니, 그냥 검사 좀 받으려고. 무슨 검사를 말씀하시는? 그냥 종합검진이야. 오늘 당장 가능한 시간으로 잡아줘.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 도주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비뇨기과 전문의였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18년 전에 제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게 오진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의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18년 전이라면 꽤 오래됐네요. 그때 어떤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뇌종양 수술 직후였습니다. 정자 검사를 했는데 정자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뇌종양 수술? 그렇다면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일시적 무정자증일 수도 있습니다. 도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시적이라고요? 네. 수술이나 약물 치료 후 일시적으로 정자 생성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몇 개월에서 몇 년 후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다시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검사 가능하십니까? 네, 지금 해주세요. 검사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도주는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상입니다. 정자 수치도 정상이고 활동성도 양호합니다. 도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임신에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18년 전 진단은 아마도 수술 직후의 일시적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도주는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어젯밤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아이들이 자신의 친자식이라면.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도주는 지난 18년간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무정자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연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은혜 사장이 카운터에서 그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그 아이들 어디 갔습니까? 도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아이들이요? 네, 쌍둥이 형제들이요. 박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편 창고에서 자고 있을 겁니다. 창고에서요? 네, 제가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임시로 재워줬습니다. 도주는 편의점 뒤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창고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공간에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쌍둥이 형제가 서로를 꼭 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도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좁고 추운 곳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었다니.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도준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준 아저씨. 서준이도 깼습니다. 아저씨가 왜 여기 왔어요? 너희
보고 싶어서. 도주는 자신도 놀랄 만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 도준에게 달려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그의 옷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도준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너희 엄마 이름이 뭐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지우요. 지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준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었습니다. 피아노 소리, 웃음소리, 도준아,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아저씨? 민준이가 도준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괜찮아요? 도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때 뒤에서 박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도준이 돌아봤습니다. 박은혜가 창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지우가 돌아가기 전에 제게 맡긴 겁니다. 도준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강도준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준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도준 자신이었습니다. 24쯤 되어 보이는 청년. 손에는 기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긴 생머리의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언제 이런 사진을 찍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박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8년 전입니다. 회장님의 뇌종양 수술 전후 6개월 동안의 일입니다. 6개월? 네. 회장님은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도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기억나지 않는 6개월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후로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기억하지 못한다니.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어떻게 이걸 갖고 계신 겁니까? 박은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본명은 박은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18년 전 저는 태산그룹 구조조정팀의 팀장이었습니다. 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 아버지께서 저를 해고하셨습니다. 회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박은혜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8년 전 회장님은 뇌종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성공률이 50%도 안 됐죠. 회장님은 죽음을 각오하셨습니다. 도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재벌 2세라는 신분, 회사, 돈, 모든 것을요. 그리고 거리로 나가셨습니다. 거리로? 네. 회장님은 기타 하나만 들고 홍대 거리의 버스킹 뮤지션이 되셨습니다. 도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거리의 음악가? 그곳에서 한지우를 만나셨습니다. 그녀도 노숙 음악가였습니다. 음대를 다녔지만 가난해서 학교를 그만뒀죠. 매일 밤 공원에서 자면서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박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분은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제가 본 그 어떤 커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거리에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웃고
함께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왜 기억이?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기적적으로요. 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일부 기억이 손상됐습니다. 특히 수술 전후 6개월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주는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다시 재벌로 돌아가셨습니다. 한지우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로요. 그럼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왜요? 왜 말하지 않은 겁니까? 박은혜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지우가 제게 남긴 편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도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은혜 언니에게 도준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이건 운명의 선택인 것 같아요. 도준의 눈이 편지에 고정됐습니다. 도준이는 다시 재벌이 됐어요. 그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나 같은 사람이 그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저 거리의 음악가일 뿐이에요. 그리고 언니 나 아기가 생겼어요. 도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쌍둥이래요.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너무 행복해요. 도준이의 아이들이에요. 내 안에 도준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눈물이 편지를 적셨습니다. 도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잘 키울 거예요. 도준이에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책임감 때문에 괴로워할까봐 무서워요. 그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잖아요. 언니, 만약 내가 이 아이들을 다 키우지 못하고 먼저 가게 된다면 그때는 도준이에게 말해주세요. 아이들이 5살이 되면요. 그 정도면 아이들이 엄마 없이도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도준아,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와 함께한 그 6개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사랑해. 편지가 끝났습니다. 도준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박은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우는 거부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아기들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도주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사랑했던 여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여자,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 여자, 그리고 자신은 그녀를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가 도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도준은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요? 아저씨가 뭘 잘못했어요? 도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것, 이 아이들의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박은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지우가 회장님께 남긴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박은혜는 오래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지우가 마지막으로 연주한 피아노 곡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하고 싶었던 말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도주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18년 전 사랑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여자.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도주는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 준비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들어야 했습니다. 지우에게 빚진 것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들에게 빚진 것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날 밤 도주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추운 창고에 둘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들을 말입니다. 우와,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서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응,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기도 해. 정말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아이들은 신이 나서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도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8년 만에 이 집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을 먹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음식이었지만 아이들은 편의점 라면이 더 맛있다고 했습니다. 도준 아저씨, 우리 계속 여기 있어도 돼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는 이제 내가 돌볼 거야. 근데요, 우리 아빠는 언제 와요? 도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우선 DNA 검사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확실해야 했습니다. 아빠는 곧 올 거야. 정말요? 응, 약속할게. 아이들을 재운 후 도주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은혜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지우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도주는 한참 동안 USB를 바라봤습니다.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여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여자,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들어야 했습니다. 도주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준에게 MP3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도주는 그 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난 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아, 안녕. 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별이 됐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더 오래 살아서 우리 아이들을 다 키우고 싶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었어.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너는 아마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은혜 언니한테 들었어. 수술 후에 기억을 잃었다고. 그래서 더 말하지 못했어. 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가 나타나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도준아,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그 6개월, 너와 함께한 그 시간은 내 인생 전체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어.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난 날, 홍대 거리에서 너는 기타를 치고 있었고 나는 공원 벤치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 너의 기타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리듬에 맞춰 피아노를 쳤지. 도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치 그때 그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함께 연주했어. 너의 기타와 내 피아노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뤘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고 우리는 함께 웃었어. 그리고 너는 내게 말했지. 지우야, 우리 언젠가 꼭 무대에 서자. 큰 무대에서 함께 연주하자고.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도준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꼭 무대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민준이와 서준이는 둘 다 음악을 좋아해. 너를 닮았나 봐. 도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음악을 좋아한다고요? 민준이는 기타에 관심이 많고 서준이는 피아노를 좋아해. 내가 가르쳐 줬거든. 우리 셋이서 자주 함께 연주했어. 그때마다 내 생각이 났어. 도준아,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 내가 다 키우지 못한 걸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원래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알아. 내가 차갑고 냉정한 재벌이 된 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있어. 그걸 내가 봤으니까. 도준은 책상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도준아, 미안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혼자 남겨져서 외로웠지? 나도 외로웠어.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 민준이와 서준이가 너의 외로움을 채워줄 거야. 마지막으로,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리고 고마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줘서. 비록 짧았지만 너와 함께한 시간은 완벽했어. 안녕, 내 사랑. 하늘에서 너와 아이들을 지켜볼게. 행복하게 살아줘. 약속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도준은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앉아요? 도준은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조금 일이 있어서. 민준이가 도준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울었어요? 아니야. 거짓말. 눈이 빨개요. 도준은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눈을 닮은 아이. 자신의 눈도 닮은 아이. 민준아. 네. 너. 엄마 많이 보고 싶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하늘의 별이 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도 보고 싶어요. 도준은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어. 너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아저씨는 우리 엄마를 알아요? 도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까요? 아직은 이를까요? 응, 알았어. 아주 오래전에. 엄마가 어땠어요? 아름다웠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정말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직 서로 그 사실을 모르는 채로.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도준은 일찍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가능합니까? 네, 회장님. 오전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도준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민준아, 서준아. 일어나야지. 아저씨 벌써 아침이에요? 응. 우리 오늘 병원 가야 해. 병원? 서준이가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파요? 아니야. 아프지 않아. 그냥 간단한 검사만 할 거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입안을 살짝 긁어서 검사하는 거예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아이들은 순순히 검사를 받았습니다. 도준도 같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내일 오후쯤 나올 겁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하루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확실해집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도준 아저씨, 우리 어디 가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놀이공원. 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놀이공원? 가본 적 있어? 아니요. 엄마가 데려가주고 싶어 했는데.
아파서 못 갔어요. 도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오늘 가자. 놀이공원. 정말요? 응, 가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롯데월드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도준은 평생 놀이공원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벌 2세로 자라며 이런 평범한 곳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와, 저거 타고 싶어요. 민준이가 회전목마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타자. 세 사람은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도준은 어색했습니다. 42세의 재벌 회장이 회전목마를 타다니. 하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작아서 탈 수 없었지만 도준이 번갈아 안고 탔습니다. 와, 무서워요. 근데 재밌어요. 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점심은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도준은 평생 패스트푸드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먹으니 미슐랭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도준 아저씨, 정말 좋아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뭐가? 아저씨랑 있으면요. 아빠가 생긴 것 같아요. 도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네. 엄마가 하늘의 별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요. 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너희 아빠라면 어떨 것 같아? 두 아이가 동시에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도준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결과가 나와야 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내일 알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좋아요. 아저씨가 아빠면 정말 좋겠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준은 두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아들들이라고.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해서 금방 잠들었습니다. 도준은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럼 그 다음은 법적으로 아이들의 친권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호적에 올려야 했습니다. 태상그룹의 후계자로 등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것. 도준은 평생 아버지가 뭔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차갑고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습니다. 녹음에서 들은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준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병원으로 오시겠습니까? 지금 갑니다. 도준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도준도 긴장했고 아이들도 무슨 일인지 아는 듯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는 자신의 친아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두 아이 모두 회장님의 친자식입니다. 도준은 결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준 아저씨, 왜 울어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도준은 무릎을 꿇고 두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준아, 서준아. 네, 나는 너희 아빠야. 두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정말이야. 우와. 아이들이 도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준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아빠.
그래, 아빠야. 미안해. 너희를 늦게 찾아서. 괜찮아요. 이제 찾았잖아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의사도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렇게 따뜻한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주는 박은혜를 다시 만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제 아이들이 맞았습니다. 박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은혜 씨,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아니에요. 지우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비서로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박은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다시 고용하시겠다고요? 네. 당신은 지우의 친구였고 제 아이들을 지켜준 은인입니다. 가족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박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그날 밤 도주는 아이들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도 같이 놀아줄 거예요? 물론이지. 아빠 사랑해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도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해. 평생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고맙고 미안해. 우리 아이들 잘 키울게. 약속해.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석 달이 흘렀습니다. 도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5시가 되면 여전히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방으로 가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회사 일정도 바꿨습니다. 아침 회의를 줄이고 저녁에는 반드시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임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냉혈한 강도준 회장이 변했다고들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만찬이 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취소해. 하지만 중요한 거래처. 다음에 다시 잡아. 오늘은 아이들 학예회가 있어.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유치원 강당에 도착했습니다.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주는 앞줄에 앉았습니다. 무대에 민준이와 서준이가 올라왔습니다. 민준이는 작은 기타를 들고 있었고 서준이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저희는 엄마가 가르쳐준 노래를 연주하겠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민준이의 기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준이의 피아노가 어우러졌습니다. 도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선율,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공원 벤치, 밤하늘의 별, 옆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여자. 도준아, 이 곡 어때? 좋은데. 우리 함께 연주하자. 기타와 피아노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언젠가 꼭 무대에 서자. 함께. 그래, 약속할게.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18년 전 지워졌던 그 6개월의 기억이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우, 이제 기억났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 공원에서 함께 잠들었던 밤, 비가 와도 함께 연주했던 거리, 손을 잡고 걸었던 한강변. 도준아, 나 행복해. 나도 행복해, 지우야. 우리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그 다음 날 도주는 쓰러졌습니다. 뇌종양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늦으면 위험합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도주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도준입니다. 가족은요? 가족? 아버지, 강철민입니다. 태산그룹 회장, 지우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주는 일어나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우리 잘했어요? 그래, 정말 잘했어. 너희 엄마도 분명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정말요? 응. 그리고 아빠도 이제 기억해. 너희 엄마를. 민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엄마를 기억해요? 응. 이제 기억났어. 엄마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엄마 얘기해줘요. 서준이가 졸랐습니다. 그날 밤 도주는 아이들에게 지우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거리에서 처음 만난 날, 함께 연주했던 밤들, 별을 보며 꿈을 이야기했던 시간들. 엄마는 정말 피아노를 잘 쳤어. 엄마가 피아노를 치면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서 들었지. 우리도 엄마처럼 잘 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희는 엄마를 닮았으니까. 하지만 도준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준은 박은혜를 불렀습니다. 은혜 씨,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우는 왜 저를 찾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박은혜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회장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네. 회장님의 아버지 강철민 전 회장님께서 지우를 찾아가셨습니다. 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 아들 곁에서 사라져라. 내가 있으면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진다고. 도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지우는 그 수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저는 도준이를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닙니다라고. 그런데, 하지만 회장님 아버지는 협박하셨습니다.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내 아들의 회사 복귀를 막겠다. 도준이는 평생 거리의 음악가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요. 도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는 회장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회장님의 미래를 위해서요.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도 혼자 견디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우는 말했습니다. 도준이가 알면 분명히 모든 것을 버리고 나한테 올 거야. 하지만 그건 도준이를 위한 길이 아니야. 도준이는 큰 사람이 될 운명이야라고.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저만 생각한 겁니까? 네.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장님을 걱정했습니다. 도준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라고 하셨습니다. 도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네. 지우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아이들이 7살이 되면 함께 공원에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뭔가 묻어뒀다고 하더군요. 공원? 네. 홍대 근처 작은 공원입니다. 회장님과 지우가 처음 만났던 곳이죠. 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네.
지우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해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줘서 고맙다고. 도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기억합니다. 당신을,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우리 아이들을. 지우야, 약속할게.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게.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도주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남긴 마지막 부탁. 아이들이 7살이 되면 공원으로 가라는 것. 어느 봄날 오후 도주는 아이들을 데리고 홍대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아빠와 너희 엄마가 처음 만난 곳이야. 공원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벤치, 가로수, 작은 분수, 모든 것이 18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도주는 기억 속에 그 벤치 앞에 섰습니다. 여기였어. 엄마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아빠는 기타를 들고 있었지. 우와. 그럼 엄마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응. 엄마의 손길이, 엄마의 온기가 여기 남아있어. 박은혜가 알려준 대로 도주는 벤치 뒤편의 큰 나무로 걸어갔습니다. 그 나무 밑 작은 돌들이 놓여 있는 곳. 여기인가? 도주는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손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가 손에 닿았습니다. 작은 방수 상자였습니다. 도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3개의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도준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는 민준에게, 서준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도준은 자신의 편지를 먼저 열었습니다. 도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7살이 됐다는 뜻이겠지. 시간이 정말 빠르지? 아이들이 많이 컸을 것 같아. 나는 이미 별이 됐을 거야. 미안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와 만났고 우리 아이들을 낳았고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완벽했어. 도준아, 너에게 부탁이 있어.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해줘. 엄마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아빠인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도 말해줘. 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 따뜻함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줘. 마지막으로 행복해져. 제발 부탁이야.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진짜로. 사랑해, 도준아. 영원히.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우리 편지도 읽어도 돼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읽어봐. 민준이는 자신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우리 민준아, 엄마의 첫째 아들.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울음을 터뜨린 우리 민준이. 너는 엄마를 닮아서 음악을 좋아할 거야. 기타를 잘 칠 거고. 아빠처럼. 민준아, 동생 서준이를 잘 돌봐줘. 형이니까. 그리고 아빠도 잘 돌봐줘. 아빠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로운 사람이거든. 엄마는 하늘에서 항상 너를 지켜볼게. 힘들 때는 하늘을 봐. 엄마가 응원하고 있을 거야. 사랑해, 민준아.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준이도 편지를 읽었습니다. 우리 서준아, 엄마의 둘째 아들. 태어났을 때 엄마 손을 꼭 잡았던 우리 서준이. 너는 피아노를 좋아할 거야. 엄마처럼. 엄마가 못 이룬 꿈을 너는 이뤄줘. 큰 무대에서 연주하는 거. 서준아, 형 민준이 말 잘 들어줘.
그리고 아빠한테 애교 많이 부려줘. 아빠는 애교를 받으면 좋아하실 거야. 엄마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엄마는 항상 너희와 함께야. 사랑해, 서준아. 서준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주는 두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지? 네. 엄마는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엄마가 원하는 건 우리가 행복한 거야. 그렇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행복하게 살자. 엄마를 위해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주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도주는 회사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에게는 7살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아이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생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준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태상그룹의 경영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사랑의 가치. 이제는 그것을 회사 경영에도 반영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도주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들입니다. 민준이와 서준이. 아이들이 카메라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부터 도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는 이제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1년 후, 도준은 아이들과 함께 큰 무대에 섰습니다. 자선음악회였습니다. 태상그룹이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오늘 특별한 공연이 있겠습니다. 저와 제 아들들이 준비한 곡입니다. 도준은 기타를 들었습니다. 민준이도 작은 기타를 들었습니다. 서준이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 곡은 제 아내가 사랑했던 곡입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아내에게 바칩니다.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기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아노가 어우러졌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였습니다. 도주는 연주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우야, 우리 해냈어. 내가 원하던 무대에 섰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행복할 거야. 우리 모두, 너도 하늘에서 행복하길 바라. 연주가 끝났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도주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들. 아빠도 잘했어요. 무대 위에서 세 사람은 함께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지우라는 것을, 그녀가 웃으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사랑해, 지우야. 도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이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지금의 강도준이었습니다. 깊은 밤, 편의점 문을 두드리던 두 아이. 그 아이들을 발견한 순간부터 시작된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었습니다. 무정자증으로 평생 외롭게 살 줄 알았던 남자.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된 여자가 남긴 선물. 쌍둥이 아들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지켜보는 그녀와 함께